지금 워싱턴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에 100% 관세를 부과한 지 3주 만에 오히려 미국이 무릎을 꿇었는데요. HBM 가격은 220% 폭등했고 미국 반도체 공장 17곳 중 13곳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공급량을 30% 줄였을 뿐이었죠.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연간 13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게 됐는데요. 과연 관세로 굴복시키려던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25년간 준비해온 한국의 진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헤이스입니다. 23년간 워싱턴에서 통상 전략을 담당해온 제가 오늘 아침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가 미국 AI 산업 핵심 부품의 73%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참모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차관보님, 한국 메모리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의존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HBM 시장 점유율 91%, 차세대 AI 칩 필수 부품. 이 수치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세였어요.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100%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에 100% 추가 관세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3년 경력 동안 배운 건 간단했어요. 압박이 협상의 시작이고 관세가 가장 효과적인 압박 도구라는 것이었죠. 관세는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 한마디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2시 정책 발표가 나갔어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죠. CNN에서는 역사상 최고 관세율, BBC에서는 반도체 전쟁 격화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각국 대사관과 기업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어요. 유럽연합 통상대표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에게 썼던 방식이었어요. 관세 압박 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오후 4시쯤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강한 반발이나 항해 성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한 분석 기사들만 나왔죠. 미국 관세 정책 분석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강력한 조치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 항의나 대응책 발표가 있어야 정상이었죠. 저녁 6시 뉴스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당시 제가 놓친 건 한 가지였어요. 상대방이 싸우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그땐 그저 한국이 미국의 압박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확신에 찼어요. 이번 관세가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며칠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3일째 아침, 제 책상에 놓인 보고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항해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공식 서한 한 장이 전부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정책을 존중하며 우리도 공급 계획을 재조정하겠다는 한 줄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반발이나 맞대응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오전 10시 참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차관보님, 한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출하량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출하량 30% 축소. 즉시 시행. 설명도 변명도 없었죠. 축소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급망 최적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참모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났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관세를 걸면 상대방이 항의하고 협상을 요구하고 때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물건을 안 주겠다는 거였어요. 오후 2시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윤태석이라는 인물이 이번 결정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누구죠? 한국의 반도체 전략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양사 CEO들을 만나서 직접 지시했다고 해요. 통화 녹취록을 보니 윤태석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줄입니다. 감정도 없고 설명도 없었죠.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오후 4시 글로벌 시장 상황 보고가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현재 글로벌 HBM 재고가 2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 3개월간 재고를 최소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스트 인타임 공급망이었는데 갑자기 공급이 줄어드니까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한국이 우리 관세 발표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전략이었던 걸까요? 저녁 6시 뉴스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실리콘밸리 주요 AI 기업들의 구매팀장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었죠.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들이 동시에 한국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한국에 가는 거죠? 직접 협상하려는 것 같습니다. 공급 확보를 위해서요.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정작 미국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밤 9시 마지막 보고서를 받았어요. 하루 만에 HBM 가격이 15%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급 축소 발표 하루 만에 말이죠. 제 사무실에서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3년 동안 써왔던 관세 전략이 이번엔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윤태석이라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감정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공급을 줄인다는 그 한마디가요. 우린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줄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까지 저에게는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관세 발표 일주일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참모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 사진이 떠 있었죠. 차관보님, 실리콘밸리 구매팀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평소 언론에서 보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엔비디아 공급망 담당 부사장, 애플 하드웨어 조달팀장, 구글 AI 인프라 책임자. 이들이 3일째 호텔에서 대기 중이라는 거였죠. 만나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한국 쪽에서는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 미팅이 잡히거든요. 특히 글로벌 대기업 임원들이 직접 왔다면 말이죠. 오전 10시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HBM 현물 가격이 220%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만에 220%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가격이 올라도 물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모가 보여준 시장 데이터는 믿기 어려웠어요. 평소 장당 $500 하던 HBM이 $1,600까지 치솟았는데 그마저도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한국 기업들이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계약은 받되 납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했어요. 거부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두는 거였죠. 오후 1시 워싱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실리콘밸리 CEO들과 비공식 점심 미팅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험악했어요. 한 CEO가 직설적으로 말했죠. 헤이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관세 정책은 국가 전략입니다. 국가 전략이 우리 공장을 멈추게 하는 건가요? 다른 CEO가 끼어들었어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냉정하던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윤태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긴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요? 협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현황만 설명해주고 끝이에요. 가격 조정도 물량 확보도 납기 단축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식으로만 말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객이 돈을 들고 와서 사달라는데 안 파는 장사가 어디 있나요? 오후 3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봤습니다. 윤태석과의 대화 녹취록이 있어서 들어봤어요. 현재 생산 계획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2배로 올려드릴게요.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이상했어요. 장사꾼 같지 않았죠. 마치 공무원이 규정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5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I 시뮬레이션용 칩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차관보님, 현재 보유한 HBM으로는 2주 안에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국방용은 따로 비축분이 있지 않나요? 있긴 한데 3주분 정도만 남았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전기 공급받던 물량이 끊겼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민간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연결되는 상황이었죠. 저녁 7시 마지막으로 한국 현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는 여전히 미국 기업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일부는 호텔을 연장 예약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밤 9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한 건데 왜 우리가 더 급해지고 있는 걸까요? 윤태석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관세 발표 열흘째,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긴급 전화가 울렸어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미국 반도체 공장 책임자였죠. 차관보님, 라인이 멈췄습니다. 잠이 확 깨었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HBM 재고가 떨어져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축분은 없나요? 3일 전에 소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울렸죠.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주 공장들에서 연달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8시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현재 전국 17개 주요 반도체 공장 중 13곳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멈추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받아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마이크론, 인텔, 퀄컴 협력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률 0%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뭐죠? 공장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핵심 기술자의 67%가 한국, 대만, 인도 출신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 2년간 이들 중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오후 1시 직접 텍사스 공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기술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입니까? 공정 엔지니어가 원래 50명이었는데 지금은 16명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죠?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이나 SK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럼 충원은 안 되나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려면 최소 18개월은 걸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가 한국에 관세를 걸면서 정작 우리 공장을 돌릴 사람들까지 잃고 있었다는 거였죠. 오후 3시 현장 시찰을 위해 오스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장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껍데기군요. 제 입에서 나온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은 그대로 있는데 돌아가는 라인이 없었어요. 마치 무인 박물관 같았죠. 공장장이 설명해줬어요. 저 라인은 HBM 전용입니다. 하루에 2,000개씩 생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몇 개나 생산하고 있죠? 제로입니다. 왜요?
원료가 없으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충격은 컸어요. 20억 달러짜리 공장이 원료 부족으로 완전히 멈춰 있다는 현실이었죠. 오후 5시 다른 라인도 둘러봤습니다. 이 설비는 언제 만든 건가요? 3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작년에 다 돌아갔어요. 그럼 누가 운영하죠? 현지 엔지니어들이 하긴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전화해야 해요.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장은 지었지만 기술과 인력은 여전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 6시 공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언제쯤 정상 가동이 가능할까요? HBM 공급이 재개되면 사흘 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 엔지니어들이 돌아와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48시간 연속 가동도 힘듭니다.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상대방을 압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더 깊숙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밤 9시 워싱턴에 도착해서 받은 마지막 보고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전국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평균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참담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80%였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와 싸우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죠.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먼저 무너질 테니까요. 관세 발표 2주째, 저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깨어 서재에서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지난 몇 일간 받은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HBM 생산이 단일 국가, 단일 라인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오전 8시, 긴급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MIT 반도체 공학과 교수, 인텔 전 CTO, 국방부 기술 고문관이 참석했어요. HBM 공정을 다른 나라에서 대체 생산할 수 있습니까? MIT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죠? 첫째, 장비입니다. 핵심 장비가 네덜란드 ASML 것인데 이미 한국이 선점했어요. 인텔 전 CTO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는 공정 노하우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HBM은 수직으로 칩을 싸는 기술입니다. 16층을 정확히 쌓으려면 수백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한국은 이미 그 과정을 끝냈고요. 그럼 우리가 시작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새 전문가가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국방부 고문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최소 11년입니다. 11년이요? 연구개발에 3년, 파일럿 라인 구축에 2년, 양산체제 구축에 3년, 품질 안정화에 3년.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11년이라니. 그동안 우리 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MIT 교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현재 속도로 가면 대부분 기업들이 6개월 안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왔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얼마나 됐죠? 25년입니다. 참모가 보여준 타임라인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1999년부터 메모리 적층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기술이었어요. 왜 그때부터 시작했을까요? 미래를 내다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오면 메모리가 핵심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거죠. 25년. 우리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각종 관세 정책을 펼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1시 실리콘밸리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헤이스, 우리가 틀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을 압박할 상대로 본 게 잘못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꿔놨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우린 공장을 만들었고 그들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건물과 설비에만 투자했지만 한국은 시간과 경험에 투자했던 거죠. 오후 3시,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안기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방식의 고성능 메모리는 없습니까?
있긴 합니다. MRAM, RARAM 같은 기술들이죠. 그럼 그걸 쓰면 되잖아요. 문제는 성능입니다. HBM 대비 30% 성능의 가격은 2배예요. AI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은 HBM 없이는 작동 자체가 안 돼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어요. 대체제도 없고 독자 개발은 11년이 걸리고 현재 공급선은 한국이 완전 통제하고 있었죠. 오후 5시 한국 현지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업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네, 이제 2주째입니다. 일부는 가족까지 불러서 장기 체류 중이에요. 한국 쪽 반응은 변함없습니다. 윤태석이 가끔 예의상 만나주긴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아요. 저녁 6시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통화했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보유 분량으로는 일주일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엔 시스템 다운입니다. 대체 방안은 없습니다. HBM 없이는 최신 AI 모델을 돌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1년 전 한국의 그 연구실에서 시작했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우린 공장을 만들었고 그들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함께요. 관세 발표 17일째, 저는 국가 안보의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새벽 6시 국방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펜타곤 지하 3층에 있는 AI 시뮬레이션 센터였죠. 평소에는 출입도 어려운 곳인데 직접 오라는 거였습니다.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부 CTO와 합참 정보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관보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AI 방어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성능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사흘 전부터입니다. HBM 교체 시기가 되었는데 새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기존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합참 정보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현재 북한 미사일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결과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요격 성공률이 97%에서 33%로 떨어졌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97%에서 33%라니. 이건 시스템 오류 수준이었죠. 동일한 시나리오인가요? 네, 완전히 같은 조건입니다. 차이점은 HBM 성능 저하뿐이에요. 오전 9시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 CTO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최신 미사일들은 기동 패턴이 복잡해요. 이를 예측하려면 초당 테라바이트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데 성능이 떨어진 HBM으로는 버퍼링이 발생해요. 버퍼링요? 네, AI가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미사일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AI는 과거 데이터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능 저하가 아니라 국방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였죠. 오전 10시 실제 테스트를 직접 봤습니다. 지금부터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북한에서 발사되는 가상의 미사일이 표시되고 우리 방어 시스템이 대응하는 모습이 시뮬레이션 됐죠. 처음 몇 발은 성공적으로 요격했어요. 하지만 5발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요격하지 못했죠? AI가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0.3초 차이인데 이게 치명적입니다. 0.3초. 사람에게는 순간이지만 미사일 방어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어요. 오전 11시 중국 시나리오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중국이 동시에 10발을 발사한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어요. 요격 성공률이 12%까지 떨어졌죠. 이 칩은 부품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국방부 CTO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HBM을 단순한 메모리 칩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던 거죠. 정오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동맹국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비슷해요. 호주는 더 심각하고요. 왜죠? 우리보다 HBM 비축량이 적었거든요. 일본은 이미 이틀 전부터 시스템 일부를 셧다운했어요. 동맹국들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서방 전체의 안보 위기였죠. 오후 1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건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라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써봤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쓸 수 없어요. 왜요? 적이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안다면 그에 맞춰 공격 패턴을 조정할 테니까요. 합리적인 지적이었어요. 전쟁에서는 상대방도 우리 능력을 계산해서 움직이니까요. 오후 2시 펜타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관세를 걸면서 경제적 압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차 안에서 받은 마지막 보고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2주일 후 완전 다운됩니다. 2주일. 그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윤태석이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죠. 현재 상황은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측 범위 안이라는 그 말이 소름 끼쳤어요. 우리가 패닉 상태인데 상대방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는 이미 졌다는 걸 말이죠. 관세 발표 3주째, 저는 백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대통령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오벌 오피스에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이 모여 있었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헤이스,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시오. 대통령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3년 커리어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첫째, 우리 반도체 산업이 붕괴 직전입니다. 둘째, 국방 AI 시스템이 무력화됐습니다. 셋째, 동맹국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깁니다. 대안은 없는가? 모두가 침묵했어요. 3주간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답이 없었거든요. 오전 8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세를 철회하시오. 대통령의 명령이었어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모든 걸 인정하는 말이었죠. 대통령님, 철회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조건 없는 철회다. 그리고 한국과 재협상에 들어가라. 재협상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말이다.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발표문을 읽어야 했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에 부과한 100% 관세를 즉시 철회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철회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공식 답변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우리가 항복했기 때문이었죠. 정오에 한국 측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윤태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표정이 여전히 담담했죠. 관세 철회를 환영합니다. 공급 재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윤태석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첫째, 향후 10년간 관세 동결 보장. 둘째, 기술 이전 제한 해제. 셋째, 공급망 안정성 보장을 위한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확대. 조건들을 들으며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조건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재정이었거든요.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공급 재개는 합의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오후 2시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부 차관이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요? 향후 10년간 예상 매출이 연간 133조 원 수준입니다. 133조 원.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우리 관세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최대 실적을 안겨준 셈이었죠.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어요.
오후 4시 실리콘밸리 CEO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CEO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완전히 종속되는 거잖습니까? 이미 종속돼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다른 CEO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관세는 무기였지만 돌아오는 건 청구서였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우리가 압박하려던 도구가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족쇄가 된 거였죠. 오후 6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측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녁 8시 한국과의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모든 조건을 우리가 수용한 형태였어요. 밤 10시 뉴스를 보니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역대 최대 규모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죠. 윤태석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번 합의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차원은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굴복하게 됐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드러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한국 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관세 철회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압박하려던 상대방의 초대를 받아온 거였으니까요. 윤태석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 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리콘밸리 CEO들, 펜타곤 관계자들, 의회 스태프들까지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이제 기준은 힘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어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결국 신뢰를 잃었던 거였죠. 오전 11시 개별 미팅에서 윤태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차관보님, 지난 한 달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죠. 기술을 상품으로만 본 게 잘못이었어요. 시간과 신뢰가 만든 거였는데 말이죠. 윤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늦었지만 중요한 깨달음이십니다. 오후 1시 새로운 협력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죠? 향후 5년간 82조 원 규모입니다. 숫자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으려던 일이 오히려 가속화된 거였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급망의 중심이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10년은 이 구조가 유지될 것 같아요. 오후 3시 의회 보고를 위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했어요. 실패한 부분들이 명확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대응 패턴을 잘못 예측했어요. 둘째, 우리 자신의 의존도를 과소평가했죠. 셋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오후 5시 실리콘밸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헤이스, 상황이 어때? 안정화되고 있어요. 공급도 정상화됐고요.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적어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불확실성보다는 명확한 종속이 나을 수도 있었죠. 저녁 7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보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한국, 글로벌 기술 허브로 부상. 미국 기업들, 한국 투자 러시. 반도체 공급망,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 헤드라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관세 정책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밤 9시 서재에서 지난달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싸우지 않았죠. 그냥 공급을 줄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건 명확했어요. 진짜 힘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 없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였죠. 한국이 정확히 그걸 해낸 거예요. 25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용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밤 11시, 마지막으로 윤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어요. 압박자와 피압박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23년간 통상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고 있었고 상대방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바로 그걸 해낸 거였어요.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해외 이야기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